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폰게임. 오늘도 본 내용을 향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폰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그 느낌을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 MC가 쏘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예. 기관단총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전사를 포함해서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구매 사업, 이것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 진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인 이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 특수부대의 총이 드디어 40여 년 만에 바뀌는 것인데요. 특전사에서 주로 쓰는 K1A 기관단총인데 이게 이제 1980년대 초반, 81년부터 나왔어요.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 특수부대 총기 교체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1형 사업이 있고 2형 사업이 있는데 1형, 2형? 예. 그게 좀 복잡한데 한꺼번에 다 교체가 어려우니까 좀 성격을 구분해서 1형 사업은 육군에 보면 특공대대 연대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색대, 그외 대테러 부대 이런 데서 쓸 총 13,000정을 도입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다룰 이제 1형 사업. 여기 이게 이제 다산기공의 기관단총이 일단 선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2형 사업은 그 특수임무여단용 총을 또 별도로 도입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한 1,300여 정 정도 되고, 그게 이제 2형 사업인데 그거는 바로 올해 중에 선정을 해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드디어 하여튼 우리 특수부대의 총기가 40여 년 만에 바뀐다.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총기에 있어서는 S&T 모티브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는데 거의 중견기업이죠. 근데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신생 중소기업인 다산기공의 총기가 특수전 총기 사업의 기종으로 선정이 돼서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죠. 저도 좀 놀랐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좀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S&T는 저희 그 본게임 140회 때도 저희가 방문해서 좀 사격도 하고 아마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40년 만에 바뀌었다. 야, 이거 진짜 뭐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해요. 뭐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다변화되는 것이고, 다변화되다 보면 뭐 큰 회사가 갈 수도 있고 작은 회사가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작은 회사도 이제 기술력이 충분히 있다는 게 입증이 된 셈이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지난 6월에 선정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죠.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다산기공이. 근데 참 얼마 전에 그 방위사업체 있잖아요. DX 코리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스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심기일장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약간 뭐 어색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보셨어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제 두 업체 모두 비교적 크게 부스 전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각 사가 자랑하는 총기들을 다 전시를 했는데,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S&T 모티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고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여객 항공에 있어서도 보면 D사가 독점을 하다가 A사가 생기면서 사실은 서로 경쟁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점들이 있잖아요. 두 업체 같은 그런 면에서 선의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좋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 속에서 경쟁력도 뭐 서로 높아진 걸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결과가 사실 대단한 게, 우리가 K1A를 대체할 이제 기관단총 후보로 제일 유력했던 게 HK416. 진짜 이거 유명한 총 아닙니까? 뭐 게임 쪽에서 너무나 그 HK라는 업체도 유명하고 그 HK에서 만드는 많은 총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416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또 스테디셀러이고, 그런데 이제 요것에 이제 다산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점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2011년이죠 벌써, 그 미군 해군의 대북으로 최정예 대북으로가 오사마 빈라덴 사살할 때 쓴 총. 그 총이죠. 그래서 뭐 얼마나 또 좋은 총을 갖고 갔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뭐 사실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는 물론이거냐 일반 부대의 제식 소총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군 특수전전단 UDTC은 물론이거니와 경찰 특공대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도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 총이란 말이죠. HK416이. 그래서 이 다방면으로 인정을 받은 검증이 된 총인데 국내 업계에서도 HK416만큼 이만한 총기를 훨씬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 의견이 제시가 됐던 거고 그게 이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총기를 비롯한 무기 방위산업의 경우는 철저하게 정부 군 종속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무기 체계가 있으면 ADDA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업체가 물론 참여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ADDA에서 어느 정도 체계 개발까지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물론 요즘은 이제 업체에서도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PFX의 경우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카이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업체가 많이 발전하겠지만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철저하게 관, 군, ADD 이런 주도였는데 소위 이제 전문화 계열화라는 게 2008년에 이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전에는 소위 지정된 특정 업체, 총하면 S&T 모티브, 뭐 전차하면 현대로템, 뭐 이런 식으로 딱 지정된 업체만 딱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거의 이론상으로는 이제 무한 경쟁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점 체제가 이제 깨지는 이제 그런 성격이 좀 발생을 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총기 부분도 가시적으로 이제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두 회사가 그 S사와 이 D사는 사실 저도 아는 체급 차이가 분명히 나고 그다음 업력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좀 격차가 벌어진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 이제 업셋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차피 이름 얘기 다 했으니까 예. 그 다산기공 S&T 왜 그러지? S&T 다산기공에 아이고 진짜 예. 간접 광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그 장병들이 쓸 총 만들어 회사인데 홍보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홍보합니다. 홍보. 예.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계 총기의 넘버 원이라고 하면 어느 모델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AK-47 얘기하실 AK 계열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은 그 M16 계열 얘기하실 거고 맞지 않아요?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요. 그게 사실 그것을 답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고. 예. 근데 AK-47은 우리가 알기로 뭐 동구권 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뭐 M16나 그쪽 패밀리, 그죠? 그쪽 계보. 예. 그래서 뭐 전혀 다른 세계의 총이고 전혀 다른 데서 만들 것 같지만 두 개의 모델을 같은 회사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보통은 이제 그 현장에서는 둘이 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쪽 서로 조준하고 있는데 이쪽도 특정 회사 총이고 저쪽도 특정 회사 총이에요. 이거. 야, 이거 대단한 거고 사업 엄청 잘하시는 거죠. 양쪽에 그렇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산기공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예, 다산기공이 M16의 원형인 AR-15 옛날에 이제 나왔던 그 AR-15의 이제 파생형들 이제 그 중에 이제 M16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파생형들은 물론이거니와 AK-47을 이제 그 DS AK-47이라고 다산이라고 붙이는 거죠. DS AK-47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해서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M을 하는 거죠, 소위. 옛날로 따지면 우리의 신발 공장들 부산에 한참 70년대 N사, A사 뭐 다 만들었거든요. 한 공장에서.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은 뭐 이 회사 저 회사 유명한 브랜드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알짜 기술을 가진 회사다. 이쪽 다 생산이 가능한 것도 같은데 이게 총 문제라 이게 약간 완전 쇼킹하긴 하네요. 그 다산이 그 양쪽을 다 만들어요. 양쪽을 다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고 그 호주군의 제식소총인 그 AUG를 현대화한 F90의 개량형으로 또 DSR90 DS가 붙으면 다 다산인 거죠. 그리고 미국의 그 RS16 경기관총을 라이센스한 DSMG556이라는 모델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 총을 굉장히 고품질로 제작할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또 다산기공은 총열 가공 기술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총열이요? 총열. 예, 총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레밍턴. 총으로도 유명한. 그래요. 레밍턴. 그다음에 시그사워. 몰라요. 권총으로 또 유명하죠. 몰라요. 그리고 역시 엽총으로 또 유명한 스프링필드. 이런 회사들의 이제 글로벌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또 다산기공의 총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다산기공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소총 시장을 양분하는 AK-47 계열과 AR-15 계열의 이 개량총을 다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점이죠.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생산 기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OEM으로. 우리 타이틀 붙이지 않고. 그런데 그러다 그게
발전되고 인정받으면서 이제 거기에 무슨 뭐 3뭐가 붙기도 하고 L뭐가 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발전한 거 아닙니까? 딱 그 느낌이 드는데 이거 쇼킹한데요, 저는 계속해서. 예. 우리나라 업체가 AK-47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사람들이 정말 정말 영어로 리얼리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그 트럭이 막 나가는데 트럭 문 열는데 AK가 잔뜩 있고 그런 거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HK가 이제 독일제 아닙니까? 근데 독일에서 이제 쓰던 제식 소총이 이제 G36인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해nel사의 MK556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MK556이 독일 해내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고 UAE 이제 카라칼사라고 있어요. 그거의 카816 모델을 라이센스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고유한 그게 아니고 카라칼이 또 어떤 회사냐면 다산기공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휴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산기공이 OEM 방식으로 카라카리 총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5년 전에 2016년에 이제 우리 방산업체로 정식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총기 산업도 이제 그 독점이 아닌 이제 경쟁 체제로 전환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K1A의 후속 DSAR, 다산 AR-15PC. 이름이 좀 복잡하네요. 이 기관 단총, 요 정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또 뒤에 이제 뭐 PC 이런 부분은 이제 가스 피스톤식 AR-15 소총의 단축형이다. 15PC 이제 그런 뜻이고 사진으로 보시면 위에 게 HK416이고요. 밑에 게 이제 DSAR-15PC인데 뭐 얼핏 보기에도 제 눈에는 구별이 안 가는데 이게 액세서리만 좀 차이 나지 똑같이 보이는데 솔직히. 그리고 AR-15 계열 그 M16 같은 그런 느낌도 둘 다 살아 있고요. 차이를 알겠다.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네. 이게 대한민국 써 있네. 자랑스럽게. 여기 이제 총열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죠. 뭘 알아야 보이거든요. 뭘 알아야 구별을 하지. 뭐 AR-15 계통 M16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돌격 소총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좀 짧게 만들고 해서 이제 기관 단총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니까 뭐 당연히 좀 짧아지고 좀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HK416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산기공이 원래 이제 카라칼사가 UAE에 납품했던 CAR 카라고 발음하면 될까요? 카816 구만정 가운데 상당량을 사실은 다산기공이 이제 OEM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군에 이제 납품이 된 거고요. 그 바탕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국내에 맞춰서 이제 만든 것이 DSAR-15PC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CAR-816 같은 경우가 이제 카라칼이 사실은 독일의 H&K의 그 디자이너로서 HK416을 설계했던 로버트 허트와 크리스 시로이스 이 두 사람을 영입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과 디자인이 계속 이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OEM을 맡았던 다산기공이 우리 군을 위해서 지금 DSAR-15PC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성능이 그럼 어떤가? 혹시 모자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로버트 허트, 이 실제 이 HK416을 설계했던 이분이 테스트를 했대요. 지금 DSAR-15PC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CAR-816을 실험했을 때 그 로버트 허트가 원더풀 외치면서 너무 훌륭하다고. 뭘 보고 원더풀 잘 맞았답니까? 막 백발백중이었대요? 총기 약실하고 총열을 막고 폭발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들을 해야 되잖아요. 약실하고 이쯤 어디 막았나 봐 이런 데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폭발하는지 안전한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탄이 그걸 다 뚫고 나간 겁니다. 폭발하지 않고. 막힌 걸 뚫고요? 뚫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당연히 누구나 다 총열이 터질 걸로 예상을 하는 건데 이제 총알이 정상적으로 나가서 모두가 놀랐다라는 이런 후문이 있어서 이 정도로 이제 총을 잘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CAR-816도 다산기공이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DSAR-15PC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어쩌면 HK416과 비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가격은 3분의 2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채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죠. 그럼 앞서서 우리가 HK416만 한 거를 더 싼 가격에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의견 제시한 게 약속을 지킨 셈이네 이건요. 그렇죠. 실제로 기술력이 이미 완비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약실 그 총열이 막혔는데 그걸 뚫었다고 뚫어펑 아닙니까? 총이 그게 폭발하지 않고 뚫어펑이 가능하다니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DSAR-15PC 스펙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또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죠. 총각 꺼졌어요? 영상이 있답니다. 영상이야. 영상을 시청각 교재. 그것도 힌트가 있었는데.
네, 밀리터리를 하시면 정말 낯익은 분이시죠? 네. 종군 기자 체험도 하셨고 실제로 총도 굉장히 많이 쏴보시는데요. DSAR 15PC 이제 무게는 이제 3kg 안팎 있고요. 길이는 750에서 810mm, 그러니까 75에서 81cm고요. 작동 방식은 이제 HK416처럼 가스 피스톤식입니다. 그리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700에서 800발 정도고 유효 사거리는 400m 이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단발 또는 연발 사격이 당연히 이제 가능하고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아까 총열 말씀을 하셨는데 내구성이 뛰어난 5.56mm 해머 포징 총열 탑재인데요. 총열은 아무래도 총탄이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압력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수명이 오래 가기 힘들 수가 있는 그런 거고 잘못하면 이제 총열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갈라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근데 저도 이제 그 다산기공을 가서 봤었는데 그 해머 포징 설비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한 20몇 억 합니다. 이게 국내에 유일하게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설비인데, 그러니까 다산기공이 사실 큰 업체도 아니고 중소업체인데 나름 큰 투자를 한 거죠. 이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 총열 안에 강선, 구멍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두들겨 패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 포징이 그 단조 그거 얘기하시는 거 단조? 그래서 이제 해머 포징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수명이 길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총열이 1만 발 이상 견뎌낼 수 있게끔 그렇게 수명을 이제 향상을 시켰다고 그래요. DSAR 15PC 경우는 1만 2천 발 정도의 사격한 다음에도 10cm 이내의 탄착군을 형성할 정도로 상당히 이 총열 성능이 뛰어나다. 골프채도 아시는 분들 단조 아이언하고 주조 아이언하면 단조를 좀 더 중고급자들이 그렇죠. 쓰거든요. 그 민감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포징이라도 못 말씀하지 단조를 만들고 대단합니다 이게. 제가 이 S&T 모티브 그 지난 편 보신 분은 아시겠어요? 제가 사격을 한번 또 앞에 그 우리 양 선생님하고 비교가 좀 많이 되긴 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던데요. 많이 좀 거의 2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 STC 16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좌우가 똑같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똑같이 운영이 가능하고 제일 제가 좋았던 거는 뒤로 가는 반동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이 반동이 여기 뭐 이 개머리판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이게 연발로 당기는데 진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요. 프로처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부에 완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죠. 예, 맞죠. 예. 근데 우리 군에 이제 K1, K2를 오래 써왔는데 군에서 이거는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동이 큰 거. 그다음에 왼손잡이가 쓰기 불편하다는 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 ST16은 왼손잡이도 편하게 쓰기 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총열이 이제 선대 소총들은 좀 짧은 추세인데 좀 길다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새로 개발한 국산 소총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한 그런 특징들이 있네요. MC님은 마치 특수부대 같이 입으시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비를 입으시고 쏘시는데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오히려 아마추어 티가 확연하게 자세는 좋은데 너무 막 지난번 영상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흥분하시고 해서 근데 아까 그 쏘신 다산기공 총 쏘신 분은 정말 간소하게 입으시고 근데 표정도 없이 나는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 이게 이런 분위기로 그건 좀 일로 한 거고 저는 솔직히 제가 더 기쁜 마음을 했죠 사실은. 그분은 영화에 나오는 거 있죠. 람보처럼 헬기에서 미니건이라고 게틀링 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발칸보처럼 그거를 헬기에서 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쏴보는 거 헬기 타고. 그것도 해보신 분이에요. 총 쏜지 민방위 끝난 지도 한 10년 돼서 제가 당연히 그 자세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욕 너무 엄청 먹어갖고 제가 완전히 저도 이렇게 해갖고 실전 사격 연맹에 제가 그 한 달 동안 그 훈련 받아서 라이센스 땄어요. 권총입니다만. 저 그거 외국 가면 라스베가스 가면 할인도 된대요. 매년 1, 2월에 샷쇼라고. 샷쇼. 이름 좋네. 샷쇼. 온갖 총기는 다 모이는 데가 있는데 쏴볼 수도 있고. 몇 월에 합니까? 그 여름에 합니까? 보통 1, 2월에 합니다. 1월 달에 하는. 근데 저도 못 가봤어요. 거기 한 번 가. 내년에 한번 샷쇼 한번 가야지. 샷쇼 한번 가서 제가
자격증 딱 드리미를 한번 가야겠네요. 본 게임 저 코로나 가라앉으면 본 게임 해외 취재 한번 해보죠. 그러게요. 제가 혈을 단신으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C-16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총이고요. 그리고 DSAR 15 PC와 마찬가지로 이제 5.56mm 탄을 사용을 하고 가스 피스톤 방식의 숏 스트로크를 이제 채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쇼크가 훨씬 반동이 훨씬 이제 제어가 되는 그런 이제 AR 계열 역시 그 AR-15 계열의 총이고 중량은 3.3km, 전장은 870mm 이하, 발사 속도는 분당 700에서 900발, 유효 사거리 400m. 그러니까 기본 스펙이 아까 말씀하신 DSAR 15PC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손잡이 사용 가능하게 특전사의 경우에 이제 사실 좌우 손잡이 사수 가리지 않고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반영 사양이었는데 반영이 됐었고요. 또 장병의 신체 조건, 키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개머리판 조정도 가능하고 이거 사실 뭐 DSAR 15PC에도 구현돼 있고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한 성능이 뭐 그런 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영화 보면 강 건널 때 총 들고 건너지 않습니까? 이거 총 젓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SC-16은 제가 물에 막 그 집어쳐 넣어갖고 뭐 흔들고 막 얘 막 깔고 막 헹구고 다 했는데도 바로 사격 가능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그것도 역시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70년대부터 총을 만들어 놓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40년 이상 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우리가 결코 폄훼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총이 핵심 부품인 이제 총열하고 방열 덮개에 대해서 이제 기술 특허를 이제 취득을 하는 등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고 그러고요. 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ST-16도 잘 만든 총이긴 한데 이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뭐냐 그러면 타만이 총구를 벗어날 때 이제 소형기에서 이 방출되는 가스의 방출 압력이 좀 높은 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됐고 이게 이제 딱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력은 많은 숫자는 이제 13,000 정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거는 당장 바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군의 요구를 반영해서 개발합니다. 앞으로 3년 가까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다시 이거를 군에서 살 거냐 말 거냐 우리 요구를 충족했느냐 이거를 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이게 다 오케이 되면 그때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이 그래서 우선 협상인데 그게 그런 의미군요. 네,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한 13,000정 정도를 한 600 몇십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1A의 뒤를 잇는 총기 대전이 1차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근데 S&T는 이제 와신상당 이제 다음에 또 한 방 더 날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S&T 모티브는 그 소구경 화기용 탄약을 제작하는 풍산하고 MOU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도 그 차세대 소총 사업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5.56mm 탄환을 6.8mm로 바꾸기 위한 그런 개발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산도 물론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탄환 규격이라고 했나요? 구경 문제. 5.56, 7.62, 뭐 9mm 뭐 이렇게만 알았었는데 6.8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미국 때문이에요.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차세대 분대화기 NGSW라고 그러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뭐냐면 미군의 이제 M4 소총하고 M249 기관총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기존 구경이 이제 5.56mm죠. 근데 이거를 6.8mm 구경으로 키우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빠르면 올 4분기부터 이제 도입을 할 이제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총들의 지명도도 높고 지금 많이 쓰이는 걸 알고 있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었답니까? 왜 바꾼대요? M16 계열이나 이 총들은 옛날부터 특히 AK-47하고 비교해서 좀 재밍이 일어나고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게 베트남 전적도 있었잖아요.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이게 과열하고 재밍하고 특히 2008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의 와난 마을에서 이제 탈레반하고 교전을 벌이던 미 육군 보병 9명이 전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생존 병사들이 전투 중간에 이 M4의 총탄이 나가질 않았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아마 재밍하고 과열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이제 근접전이 사실은 이라크전, 아프간전 뭐 이런 데 많이 있는데 특히 이라크전 같은 경우. 근데 미군이 쏜 총을 맞고도 이 반군이 죽지 않고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영화 이제 블랙호크 다운으로 유명한 소말리아 이 모가디슈 전투에도 보면 계속 반군들이 길래 달려들었는데 한 발로 제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총을. 왜냐하면 이 5.56mm 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7.62mm 탄약에 비해서 반통력, 파괴력, 살상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탈레반이나 알카에다나 방탄복이라든지 방탄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했는데 터빈 들고 이렇게 이런 거 보자 영상 보면 이런 세력들도 이 방탄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또 5.6mm 탄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유력이 세면서도 7.62mm보다는 가벼운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6.8mm 탄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자, 장점이 뚜렷할 것 같아요. 6.8mm. 뭐 단점도 있겠습니다. 6.8mm 이 탄환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이게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왼쪽이 더 이제 두껍고 밑에 탄피 쪽을 보시면 그러네. 이게 위에도 탄두도 확연히 차이 나네요. 탄두도 더 크고요. 그러니까 체급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고 6.8mm 탄약이 기존의 5.56mm에 비해서 사거리가 100에서 300m인 경우에는 44%나 운동 에너지가 강하대요. 와, 그 1mm 정도 차이가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44%면은 이거 뭐 헤비급하고 무슨 경량급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62mm에 비해서는 이제 반동이라든가 이런 게 적고 그래서 연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AK-47 연사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7.62mm를 쓰니까 게임에서도 뭐 잘 안 맞죠 진짜. 예, 뭐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식의 인식이 있죠. 그리고 이제 M4 카빈 정도의 총열 길이 한 40cm 미만인 소총에서 발사가 될 때도 5.56mm에 비해서는 위력 저하가 적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5.56mm에 비해서 탄약의 양이 2배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펀치가 5.56mm는 탄약이 4g인데 6.8mm는 탄약이 7.5g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힘이 센 것이고 또 탄두 중량도 그만큼 무거우니까 비행 중에 공기 저항 이런 거 다 뚫고 측풍 이런 거 다 뚫고 이제 가기 때문에 위력도 강하고. 미국이 치고 나가면 사실 다 뭐 합동 훈련도 하고 같이 작전도 해야 되니까 미국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유럽이나 그런 나라가 어떻대? 이번 6.8mm를 바꾼다면요. 완세! 막 이러고 있나요?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프게 됐어요. 왜냐면 유럽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나라도 우리가 막 왜 유럽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뭐야? 우리가 그렇죠. 왜? 우리도 사실은 그러네.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나라별로 보면 영국은 자국제인 L-85 A3를 쓰고 있고요. 프랑스는 독일제인 HK-416을 그다음에 독일은 역시 HK-4인 G36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 이제 5.56mm입니다. 근데 미국이 갑자기 이걸 6.8mm로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 나토 국가들이 미국 때문에 혼선을 겪고 시간과 돈을 허비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1953년에 나토는 7.62mm 탄을 표준탄으로 삼았어요. 미국군도 이제 1957년에 7.62mm 탄을 쓰는 M14를 제식 소총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미군이 이제 M14를 갖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죠. 근데 쓰다 보니까 이 근접전에서 불편했던 거예요. 이게 무겁고 길고 뭐 이래가지고 총알이 길고 이래서 또 7.6mm 탄 나토 탄을 쏘니까 이제 반동이 큰 이런 문제도 있었고 결국 1964년에 미국은 이 소화기 구경을 줄이겠다. 이거보다 적은 5.56mm 탄을 쓰는 M16을 채택을 한 거죠. 나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7.62mm를 주력 탄으로 쓰고 있는데 5.56mm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미국은 고하니까 쫓아간 거죠. 그렇죠. 나토 연구 유럽 국가들은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7.62mm에서 5.56mm로 바꿨는데 이거를 다시 몇십 년 만에 다시 바꿔야 된다? 이게 속된 말로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견적이 상당히 나옵니다. 단순히 총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총도 바꿔야 되면 탄약도 바꿔야죠. 뭐 한두 가지가 설비도 다 바꿔야 되는 것도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훈련도 바뀔 테고. 와, 국제 표준이 바뀌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진짜 6.8mm 도입하면 우리나라 앞서서도 우리 그 다산 그 AR-15도 다 5.56 이렇게 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기관총 단총은 5.56으로 계속 갈 거고요. 이거는 지금 소총 개념은 이제 6.8로 올리겠다는 그런 쪽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업계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군하고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 체제 자체가 미군하고 연합사령부 안에서 싸우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뭐 전투 현장에서 서로 총이 구경이 달라서 뭐 혼란이 생기면 큰일이니까. 그리고 총을 뚫이 야 탄창 뭐 아니다 암호 뭐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딴 거. 영어 같네요 그게. 저쪽에서 이거 말고 딴 날아오는데. 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다산하고 S&T에서 지금 6.8mm에 또 개발을 애쓰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작진이 정보를 이 두 회사에 요청을 했대요. 아 예. 근데 기밀이라고 안 가르쳐줬다고. 네. 아 형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게임 빨이 안 통하면 누가 알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저보다 제작진들이 훨씬 힘이 세요. 예. 제작진이 집요하긴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 개발이 무르익고 나면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본 게임 2에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제식 소총이 AK-47인데 이게 7.62mm 구경이고요. 네, 우리나라 제식 소총이 지금 5.56인 거잖아요, 계속. 근데 사실은 이 자체로도 미군이 바꾸고 안 바꾸고를 떠나서 약간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전장이 이제 교전 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양상이 있단 말이죠. 옛날처럼 막 가까이 안 가고 5.56mm하고 7.61mm 탄을 놓고 보면 우리 쪽이 체급도 떨어지고 리치도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가 방탄복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래 전장에서 방탄모와 방탄복이 매우 발전해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상정을 했을 때는 그런 적군을 상대하려면 관통력이 뛰어난 6.8mm 탄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한 생각이 말씀이세요. 되고요. 약간 첨언하자면 네. 작년 10월에 북한이 열병식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뭐 ICBM이다 뭐다 전차 뭐 이런 것들 관심 많이 가졌지만 사실 북한판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이제 신형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장구류, 소총 무장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중국제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방탄복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원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거죠. 네. 아까 뭐 미국이 뭐 6.8 그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우리 전장 환경도 충분히 6.8mm를 고려하고 또 고민해볼 때가 되긴 한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사실 어떤 총이든 뭐 7mm든 6mm든 뭐 5mm든 이게 잘 쏴야 되지 않습니까? 막 몇만 발 쏴서 한 발 맞추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무슨 전장 때는. 그래서 쏘는 사람이 중요한데 최고령으로 알려진 베일석 여성 저격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전설의 저격수 최고령이라 알려진 베일석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모헤이, 바실리 자이체프, 크리스 카일, 루드밀라 파블리젠코, 로자 샤니나.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샷 원킬, 홀로 전장을 누비는 냉혹한 죽음의 전사, 저격수라는 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전쟁에서 활약한 저격수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유명 저격수들이 그늘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은 아주 조금은 특별한 저격수가 있었습니다. 48세의 나이로 군에 자원 입대, 세계 최고령 저격수라는 타이틀을 지닌 니나 페트로바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늦은 나이에 전장을 누비는 저격수가 된 그녀의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람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전장의 저격수야말로 적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지만 아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력인데요. 하얀 사신으로 불리며 소련과 핀란드 간에 치러진 겨울전쟁에서 활약한 시모헤이의 당시 나이가 34세. 루드밀라 파블리첸코가 저격수로 참전한 때가 24세였던 것만 봐도 저격수로 활동하던 장병들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한창 왕성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 니나 페트로바는 저격수로 활약한 때가 그녀의 나이 51세였으니 한참 늦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실력만큼은 절대 뒤처지지 않았는데요. 1, 2, 3등급으로 나뉘는 소련의 훈장 모두를 받은 사람이 22명에 불과한데 그중 4명의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나 페트로바였습니다.
1944년 대전쟁 최장의 싸움터라 불리던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23명의 독일군을 저격, 그 공로로 소련의 훈장 3등급을, 1944년 8월엔 알테 연안 전투에서 12명의 독일군을 저격해 2등급 훈장을, 1945년 6월엔 벨로루시 전선에서 32명의 독일군을 저격하면서 100명의 누적전과 달성, 1등급의 소련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 거죠. 훈장 1개도 받기 어려운 마당에 훈장 3개라니. 최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뛰어난 실력을 뽐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813년 7월 27일 로몬 로소프에서 태어난 니나 페트로바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했는데요. 이는 아마도 남다른 유전자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러시아 제국의 해군 장교였거든요. 우월한 DNA 덕분에 떡잎부터 다른 인재로 거듭나나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됐기 때문이죠.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직업군을 거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동생들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돼서야 그녀는 가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결혼 후 뛰어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승마, 스키, 수영, 농구, 스피드 스케이팅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강사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어렸을 적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강사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1934년 사격대회에 참가, 뛰어난 사격 솜씨를 뽐내며 수상을 하더니 저격병 양성소에 입교, 교관 자격까지 획득하며 군인으로서의 재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그녀가 군 입교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의 소련 기습. 이로 인해 소련 정부는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삼는 법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깊은 애국심과 독일군을 향한 억눌러왔던 분노는 소련 여성들을 전선으로 향하게 만들었는데요. 니나 페트로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징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운동신경과 함께 사격 실력을 어필하면서 군에 입교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녀는 512명의 저격수를 양성한 교관으로 122명의 적군을 저격한 저격수로 어린 병사들이 정신적 지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군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는데요. 1945년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중 독일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고 다리에서 추락하면서 그녀는 1945년 생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평범한 엄마가 아닌 저격수의 삶을 선택했던 니나 페트로바. 그녀의 남달랐던 애국심과 용기 있는 도전이 있었기에 수많은 여성 저격수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전장에서 큰 성과를 거둬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 18세 자진 입대에서 51세 저격수 활약. 야, 딱 제 나이거든요. 제가 딱 이 50이라. 야, 이거 저 같은 경우 민방위도 소집이 해야 되고 이거 뭐 나라에서 작전이 되면 만약 전시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거 고민인데, 이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제가 이분 본방야사 얘기하면서 예. 상당히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총기 발전 이끌어갈 이제 다산과 S&T 이제 선의의 경쟁이 기대가 되는데, 승부가 또 있어요? 이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는데. 본 게임? 예. 본 게임 2? 예, 맞습니다. 예. 본 게임 시즌 2. 네. 뭐냐면 그 군경에서 MP5 기관단총을 이제 적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이제 9mm 기관단총을 만들어 달라. 네. 이제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게 이제 다산기공의
9mm 기관 단총인 DSMG-9하고 그다음에 S&T 모티브가 개발 중인 XK9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S&T 모티브에서 XK9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STSM-21이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2차전이 또 볼만한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9mm 하면은 뭐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56, 7.62, 9. 근데 사실은 끝이 일단 다르고요. 소총탄들은 끝이 뾰족하잖아요. SMG에 그러니까 기관 단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대테러전, 시가전, 인질 구출 뭐 그런 임무에 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근거리의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잘못해서 이제 관통이 되게 되면 뒤에 있는 일반인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인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관통력은 줄이고 몸 안에 박히게 해서 그래서 뭐 치명상을 준다거나 저지력을 또 구현한 그런 탄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관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통이 목적이 아닌 거죠. 일단 반동이 적고 그리고 총알이 작고 또 연사력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지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인 저지를 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라서 그 기관 단총이라는 특성에 맞는 그런 또 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 대부분의 대테러 부대는 사실은 이제 9mm 파라볼람탄을 이제 쓰고 있죠. 역시 뭐 가장 유명한 것은 독일 HK사의 MP5고요. 이건 뭐 수많은 실전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64년에 이제 처음 개발이 됐고, 1966년에 독일 당시는 이제 서독이죠. 서독 경찰하고 국경 수비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력화를 했다고 그러고요.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걸로 또 유명해요. 근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977년 루프트한자 181편 납치 사건 하고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3년 뒤인 1980년에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축 작전, 님로드 작전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속된 말로 그때 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수입해서 미국의 뭐 해병대라든지 해군, 육군 레이저, 네이비실 뭐 이런 특수부대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다양한 특수부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인기 많은 이 MP5를 우리나라는 왜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MP5가 좀 뭐 오래됐죠. 아, 그럼 그렇죠. 예. 예. 국내에 도입된 연도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근데 대략 1988년 올림픽 때 정도가 아닐까. 이걸 이제 30년 넘게 쓴 건데, 뭐 총이 물론 좋기도 하지만은 대체할 모델이 없어서 계속 쓰고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산으로 대체가 되면 대략 소요량은 한 1,100정 정도? 그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9mm 기관단총 후보 두 곳인데 준비 많이 했겠죠. 좋은 총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9mm 기관단총에서 앞서간 데는 S&T 모티브예요. 예. 이미 만들어서 군에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90년대 말부터 이제 9mm 기관단총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납품된 게 유명한 그 소음 기관단총이 K7입니다. 소음기가 이제 화기 내부에 이제 장착이 돼 있는 그런 거고, 우리 특전사 훈련할 때 보면 이 K7이 자주 등장을 하죠. 소음기가 달려 있어서 다 쉽게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이제 개발 중인 STMS-21은 전형적인 9mm 기관 단총이지만 K7과 달리 이제 소음기는 제거된 이제 그런 상태고요. K7에 비해서 10% 정도 가벼워서 3kg대 이제 무게를 이제 갖고 있고, 총열은 좀 길어져도 8.5인치 이제 총열이랍니다. 그래서 사거리도 그만큼 이제 좀 길어졌고요. 최근 뭐 최신 소총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모듈약 이거저거 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설계가 돼서, 당연히 뭐 광학 장비나 레이저 표적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위 액세서리들을 탈부착하기 쉽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위에만서는 다산 쪽은 어떻습니까? DSM-G9이라는 모델을 이제 개발 중인데, 2016년부터 이미 대테러 부대 납품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개발을 시작했고요. 탄창은 이제 글록 탄창을 또 사용을 해서 호환성도 높이고요. 다산 내부 기준, 규격 기준에 따라서 10,000발 이상 체크 시험을 거쳐서 신뢰성 부분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9mm 탄약이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가 이제 장거리 사격 시에 한계가 많이 있다. 힘도 떨어지고 맞지도 않고, 뭐 우리 권총 쏘면 바로 옆에 뭐 있는 사람도 안 맞는 얘기 하잖아요. 물론 SMG는 그것과는 다르지만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는데, 다산이 또 인정받은 게 총열 기술 아니겠습니까? 총열을 많이 수출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이 총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총열 공차를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명중률도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은 아직 근데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요군의 그 작전 요구 성능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반영돼서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기 기관단총 이야기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뭐 탄환 구경 이런 많은 얘기들 나눠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육군 같은 경우 여러 무기가 있잖아요. 전차도 있고 뭐 자주포도 있고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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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을 한번 썼는데 제목을 뭘로 하냐? 무엇이 중한디. 네. 무엇이 중한디 있죠? 우리 유행하는 말로. 네.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특수부대의 총기는 일단 급한 대로 한 3, 4년 내로 이제 교체가 되거나 교체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보병 주력은 아직도 30년 이상 된 K1, K2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총을 그럼 보병이 총을 다 바꾸는데 얼마면 되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육군 30만 정, 그다음에 해공군 해병대 뭐 10여만 정에서 40여만 정인데 네. 한 7,500억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7,500억이면 사실은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50조가 넘는 국방비, 그다음에 각종 무기체계 가격을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뭐 경험 네. 뭐 많은 얘기를 잠수함 그렇죠. 이제삼 한 척이 1조죠. F-15K 한 대 1,000억 원이요. K2 전차 80억 원이에요. 10대 들 사면 8,000억이면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무기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떤 그런 소위 뭐 좁게는 분대 전투력부터 해서 그런 전투력 화력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제 총기를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네. 그런 때가 됐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인들, 우리 장병들 모두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씩 다. 뭐 자기의 역할이 다 어떤 군에 있든. 네. 그런데 그 총기가 아직도 3, 40년 전 총기라고 하는 분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는 부분이긴 하네요. 예.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소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병사 개개인의 그 목숨과 직결되는 그쵸. 뭐 전투력도 전투력이지만 네. 아까 뭐 재밍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성능이나 신뢰성에 따라서 군의 사기에까지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제 점점 안정적이고 훌륭한 소총들을 또 개발하고 또 도입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맞춰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무엇이 중요한가를 따져봤을 때 우리 장병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지하고 있는 그 총기의 어떤 업그레이드는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큰 돈이긴 하지만 7,500억이면 우리 장병들이 다 바꾸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나는 뭐 1조 이상 될 줄 알았어요. 네. 보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한번 얘기하던 금액하고 비교하면 정말 예.